예,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94쪽에 보면 신고 및 납부 있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죠.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신고가 예정신고 납부도 있고 확정신고 납부도 있어요. 예정신고 납부는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이 말일부터 2월 이내. 요거는 우리 조세 총론 시간에 좀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하시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2월 이내. 그 다음에 확정신고는요, 다음해 5월이에요. 다음해 5월. 다음, 내년 5월이라는 거죠. 만약에 올해 팔았으면 내년 5월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정신고는. 그런데 예정신고를 미리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안 해도 돼. 하지만 예정신고를 2개 이상 한 경우에는 그것도 누진세율 적용되는 거. 그럼 누진세율 적용은 일반 토지 건물일 때는 뭐예요? 2년 이상이면 6%에서 38%잖아요. 그게 적용되는 것을 1년에 2개 이상 팔아서 예정신고를 했다면 그때는 뭐도 꼭 해야 되는가 보요. 확정신고도 하여야 한다예요. 그러면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2개 이상을 팔았을 때는 뭐다? 확정신고도 해야지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에 대한 이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뜻은 뭔가 보면 지금 그거는 뭐 이렇게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볼 거는 뭐를 보시는가 보면 1년에 2개를 팔면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개 이상을 양도를 하면은요. 이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뭐 하라고 했죠? 합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합해서 계산을 할 때 계산을 하기 위해서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라는 얘기예요. 확정신고를 하라는 얘기가. 그러면 원칙은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뭐예요? 예정신고 한 번 하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년에 뭐 하나 팔지 2개 파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혹시 2개 이상을 팔았는데 그것도 누진세율 적용이다. 그럼 예정신고를 다 했어요? 그래도 뭐는 꼭 해야 된다? 확정신고는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있죠.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당 그러면 40%죠. 부당하면. 그 다음에 무신고, 신고를 그냥 안 했다 그러면 20%. 근데 과소신고, 어떻게 보면 누락을 잘못해서 누락을 시킨 거예요. 그럴 때는 가산세가 10%라는 거죠. 이렇게. 뭐 나머지는 우리 앞에서 조세 총론 파트에서 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물납 및 분납이 있어요. 물납 및 분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분납, 물납이 있죠. 거기 보면 분납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자예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분납은 납부기한 경과가 몇 개월 이내요? 2개월 이내죠. 분납세액은 거기 내용이 뭔가 보면요.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납부할 세금이 2,0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만, 만약에 1,700만 원이 양도세 낼 거다. 그러면 납부기한까지 1,000만 원 내고 1,000만 원을 넘는 700만 원은 2개월 내에 내면 된다는 거죠. 2개월 내에 내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양도세가 3,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죠. 이럴 때는 50% 이하인 금액을 분납할 수 있대요. 그럼 납부기한 내 50% 이상은 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납이 있는데, 물납은요, 사유만 한번 볼까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매수나 수용이 됐다. 이럴 때만 뭐가 된다? 이래서 또 양도세 금전 납부가 곤란하다. 수용이 되면서 채권으로 보상을 받아서 현금을 받아서 무조건 현금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채권으로 받아서 납부가 곤란하다. 이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뭐를 할 수 있다? 물납을 할 수 있다. 물납의 범위는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어 발행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하여 양도한 당해 연도의 납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추계 결정 경정이죠. 추계 결정 경정. 추정해서 계산을 추계라고 그래요. 결정과 경정의 차이는요. 결정은요. 어떤가 보면은
당사자가 신고를 안 하면요, 과세권자가 너 얼마야 이렇게 하는 걸 결정이라고 그래요. 경정은 뭔가 보면요, 당사자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너 과세권자가 너 이 신고 이거 잘못됐어? 고치는 걸 뭐라고 그러는가 보냐? 경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과세권자는 뭐를 하고요? 결정을 하고. 신고를 했는데 그 오류나 누락이 발견됐다면 뭐를 하고요? 경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시고. 그러면 추계 결정에 뭐 사유가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양도소득세의 부가세가 있죠.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양도소득세의 부가세는 양도소득세 낼 때 또 다른 세금을 내죠. 그런데 거기는 뭐를 낸다? 지방소득세를 낸다. 그럼 지방소득세는 세율이 있어요. 그 세율대로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네요.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럼 국외자산이요, 외국에 있는 자산을 팔았다. 이럴 경우에는 납세물을 지는데,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미국 금리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뭐 주식이 그냥 급락 급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뭐 좋다고 그랬다 나쁘다고 그럴 때 그냥 중심을 잘 못 잡는데, 대한민국 정부는요, 해외 의존도가 워낙 높아갖고 높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려면 어때요? 우리도 그쪽에다 돈을 갖다 주면서 벌어와야 되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벌어만 오면 이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본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를 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으로는 어때요? 우리 공장 중국에다 짓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기업들 돈만 벌려고 그쪽으로 자꾸 가. 우리나라에다 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못 나가게 해봐.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또 마찬가지.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에다 투자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도 외국에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것을 허용을 해주고 있죠. 허용을 해줘요.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일까요? 거기서 오래 돈을 많이 갖다가 오래오래 갖고 있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속마음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안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가 보면요, 너 혹시 투자하더라도 빨리 갖고 들어와,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상으로 국외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등 기타 자산, 또 파생 상품, 이런 것을 팔았다면, 이런 걸 거기 샀다가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를 우리나라에 내야지 되는데, 그 조건이요, 여러분이 자꾸 체크하시면 돼요. 국외자산이에요. 국외에 있는 토지, 건물,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등 파생 상품 등이 있죠. 이것을 국외에 있는 걸 샀다 팔았을 때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누가 되는 거군요. 거기 납세의무자 보면 이거 96쪽에 있네요. 납세의무자는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자산의 양도율까지 계속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나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내용은 뭔가 보냐? 우리 야구 잘하던 박찬호 선수 있죠? 맨 마지막에 텍사스 레인저스인가 거기서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텍사스에 그 주택을 하나 샀었나 봐요. 거기서 사갖고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그 텍사스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빨리 돈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박찬호 선수한테 너 그거 팔아갖고 오면 너 양도세 왕창 받을 거야. 그럼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그렇죠? 안 팔겠죠? 근데 우리나라 법에 뭐라고? 너 우리나라에 주소 들어온 지 5년 안에 팔아갖고 들어오면 우리나라 세금 안 받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찬호는 그거 팔아갖고 올 때 5년이 넘어서 팔겠어요? 5년 전에 팔겠어요? 당연히 5년 전에. 빨리 돈 갖고 들어와. 왜 획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몇 년으로 잡아두고 있다? 5년으로 잡아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3번 출제가 됐었어요. 이게 1, 2, 3, 4, 5 해갖고 5년. 거기에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납세금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위는 우리나라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 차이점이 있다면 국외 자산은 등기 여부를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등기 여부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등기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세가 70%다 이런 거 안 나와. 안 나와요. 70%가 안 나온다. 그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국외자산 양도 차익 계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연히 뭘로 해야 돼요? 실질거래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실질거래가액으로 하고, 거기에 뭐 이제 시가, 실질거래가 없으면 뭐로 하래? 시가로. 시가가 없으면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하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달러로, 그렇죠? 파운드로 이게 돈을 받아요. 그거는 기준 환율로, 그때 양도 당시의 기준 환율, 또 취득 당시의 기준 환율 요거 갖고 따지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나와 있고, 또 과세 표준 계산할 때 똑같은데 하나의 차이점이 딱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국외 자산을 오래 갖고 있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지 않게 법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국외 자산은요, 오래 가지고 있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2년 한 6개월 갖고 있었어요. 2년 6개월 갖고 있어서 그걸 팔려고 보니까 3년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준대네. 그럼 3년 넘어서 팔을래? 그럼 더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오래 갖고 있어봤자 뭐를 안 해주겠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안 해주겠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칸에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뭐라 그래? 배제 이렇게 하고 있다. 나머지는 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율을 한번 볼까요? 세율은요, 국외자산 세율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이 있잖아요. 전부 다 무조건 보유 기간이 얼마든 신경 전혀 쓰지 않고 그대로 뭐라고 그런가 하면요, 6%에서 38%야. 그러면 하루를 갖고 있다 팔아도 6%에서 38%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보셨을 때 토지, 건물 우리나라 거 팔면 몇 년 이상이어야지? 2년 이상이어야지 6%에서 38%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주일 갖고 있다 팔아도 6%에서 38%. 그러면 더 갖고 있어봤자 득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오래 갖고 있어봤자 득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장기 보유도 안 해줘요? 또 그렇다고 세율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에서 뭐를 유도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오른쪽에 뭐 국내 자산과 비교를 한번 하고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 외국 납부세액 공제 같은 건 어떤 내용인가 보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샀다 팔면 우리나라에서 악착같이 양도세 받고 보내죠. 받고 보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부동산을 샀다가 팔았어. 그러면 그 나라에서 세금을 악착같이 받겠죠. 당연히 받고. 그러면 세금 내고 돈 가져왔어.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왔더니 또 세금 또 내래. 억울해. 그러면 그 나라에서 낸 세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나라에 낸 세금을 어떻게 하는가.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번은 뭐가요?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당해년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고, 즉 산출세액에서 공제 안 돼.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세금을 내가 우리나라에서 세금 계산하니까 5천만 원 나왔다. 근데 외국에서 2천만 원 냈대. 그럼 우리나라 3천만 원만 내? 세액 공제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두 번째는요, 바보나 하는 거. 필요경비에 넣으면 돼요. 나 저쪽에서, 외국에서 2천만 원 세금 냈어. 그럼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 주택 양도비 있죠. 거기에 필요경비로 넣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 당연히 어느 게 좋을까요? 세금이 줄어들까요? 세액 공제가 제일 낫죠. 근데 선택을 할 수 있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전부 마쳤어요. 양도세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서 지금 시간에 제가 많이 빼먹고 어려운 건 좀 건너뛰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 그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100페이지의 제3장 부동산 관련 소득세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가끔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인데, 거기에 그 부동산 관련 소득세는 뭐가 있는가 보면요.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 또 건설업이 있어요. 이것은 주택 신축 판매업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 이것은요, 업이죠. 업이에요. 업이라는 건 뭐래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은 소득이 무슨 소득이 된다? 당연히 사업소득이 되겠죠. 그렇죠? 사업소득이 나가는 거예요.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니까 뭐를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를 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양도, 여기서 우리 지금까지 본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를 안 내고 뭘로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부동산 관련 이런 것들은 소득이 있다면 뭐가 된다? 사업소득이 되니까 뭐를 내라?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출제가 잘 되는 건 당연히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이요. 그러면 임대업은 어떤 것을 임대업이라고 하는가 잠깐만 볼게요. 그 100쪽에 보면 양가로 1번에 범위 있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가 돼 있는 거네요.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두 가지. 그러면 대여를 하는데 대여. 부동산을 대여해요. 부동산을 대여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전세권 설정해 준다든지 이런 토지가 있다고 볼까요?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런 토지가 있는데 이게 갑이 갖고 있어요. 갑이 갖고 있어요. 갑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 토지를 을에게 그냥 전세권 설정을 해주고 빌려줄 수 있고 병에게 지상권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또 병정에게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무에게 임차권 설정을 해줄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이 땅을 빌려줄 수도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갑이 얻는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부터. 이럴 경우도 받게, 이럴 경우도 받고, 이럴 경우도 받고, 이럴 경우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소득은 뭐예요? 부동산이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임대업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사업소득이 된다는 거죠. 임대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 문장이 있죠.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부동산이 자기 게 아니라 권리를 갖고 있는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이 이것을 자기의 임차권이라든지 전세권을 전대 또는 전전세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뭔가 보면요, 이게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예요. 그런데 법에서는 이것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임대업이 돼요. 이것도 임대업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사업소득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를 했다. 권리를 대여를 한 거예요. 병이나 정이 했다. 이럴 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기타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갑이 병이나 정한테 지상권이나 지역권 설정해주고 지료를 받는다면 당연히 뭐예요? 임대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나 정이 자기의 지상권을 대여를 한다. 대해서 얻는 소득이 있다. 지역권을 대해서 얻는 소득이 있다. 이럴 때는 뭐라고요?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니까 당연히 또 뭐가 돼요?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또는 전세권 등과 같은 부동산 상위 권리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부동산에는 등기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도 포함하며 부동산 상위 권리에는 지역권, 지상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럼 포함하지 아니한다 하고 각주를 해놨어요. 74번에 보니까 지역권, 지상권이 대여하고 받은 소득은 뭐에 해당한다?
기타 소득이다. 이거 기타 소득이 지금 한 번 또 나오는 건데 한 번 나온 게 기억이 혹시 되실까요? 나온 거는 언제 나왔냐면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토지, 건물, 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등 파생 상품 등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타 자산에 우리가 두 번째 나오는 거 있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러면 그 영업권도 뭐다? 제가 주유소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영업권도 기타 자산이 양도가 돼서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지. 만약에 영업권만 따로 판다면 뭐가 되겠다? 기타 소득이 돼서 뭐를 낸다?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는 거죠. 딱 우리 기타 소득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상권, 지역권이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 영업권이 단독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이다라는 거죠. 소득이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면은요.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이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이 대여로 인하여 발생. 이건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자고요. 또 세 번째, 광업권자, 조강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임대업이 된다라는 거죠. 임대업이 된다.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이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또 권자, 조강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뭐가 되겠다?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라는 거예요.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임대업을 하면서 비과세되는 게 있거든요. 비과세되는 게 뭐가 있는가면요. 1번 보면요. 논밭의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 논이나 밭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빌려주고 계시나요? 논밭을 임대를 해주면 그때는 소득세 안 내도 돼요. 쌀 한 10가마니 받는다. 이런 거 소득세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소득세 안 내도 돼요. 소득세 안 내도 되는 건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거 임대료 받는 것까지 소득세를 내게 만든다면 농사 짓는 분들한테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은 그렇죠. 부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받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주택의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어요. 주택의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 보면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의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과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의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의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 고가주택은 제외하고,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임대를 해요. 우리 편하게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원룸. 주인이 맨 위층에 살면서 한 10가구 정도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이 임대료를 한 집당 몇십만 원씩 받아. 한 50만 원씩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400 정도 임대료를 받고 살 수도 있죠. 이런 것은 뭐 하겠다?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과세를 해줘요. 왜? 거기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인데 뭐는 제외? 고가주택만 제외하고.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요. 고가주택은 얼마라고 그랬죠? 9억 원을 초과인데 우리 앞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고가주택은 제외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실질거래가의 9억 원을 초과한다면 9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실질거래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뭐라 하는 거군요.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그런 것은 그러면 여러분 기준시가 9억 넘는 주택 많지 않거든요. 이런 거 한 채 갖고 있으면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잘 활용을 하시면 아주 득될 수 있어요. 보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해당 과세 기간의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소득. 소규모 주택을 임대를 하는데 1년에 2천만 원도 안 돼. 그러면 한 달이면 뭐 150만 원, 60만 원? 요 정도뿐이 최고 많아봤자 이런 것까지는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국외에 다른 나라에 있는 주택을 임대해서 얻는 소득이 있죠. 이런 것은 당연히 과세한다 얘기고, 그 다음에 주택 수혜 계산이 있는데요. 주택 수혜 계산, 1주택을 갖고 있을 때만 비과세를 하기 때문에 주택 수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 내가 주택 수를 잘못 계산해갖고 1세대 1주택인 줄 알았더니 1세대 2주택이래.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요. 다가구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룸주택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내용. 근데 호수별로 나눠져 있는 거는요. 즉 구분 등기가 된 것은 각각 호수별로 하나의 주택을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은 좀 저기를 하고, 거기에 임차 또는 뭐 공동소유주택도 한번 볼까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는데, 근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2인 이상인 경우는 똑같을 때는 각각의 소유로 하되,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소유로 계산한다. 이게 또 양도세고 혼동이 돼요. 공동소유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고 했는데 여기는 누구의 주택으로 보겠대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둘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라? 각각으로 보겠다. 그런데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합의된 대로 따눠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이것도 임대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는 걸로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당연히 본인하고 배우자권은 합해서 주택수를 계산하죠. 뭐 남편도 하나 부인도 하나 있다 이러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장의 세 번째 보시면 사업소득 금액이 계산과 관련한 임대료와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와 간주 임대료는 차이가 뭔가 한번 잠깐 볼게요. 임대료,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 어떤 분이요, 이래요. 월세를 받다 보니까 돈 많은 분들의 푸념 중에서 가장 큰 게, 세금이 너무 많어? 세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뭐야? 당신 돈 되게 많이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쁜 마음에 내야 되는데, 그냥 임대업 할 게 아니야,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10억에 보증금 10억에 뭐 월에 뭐 10억은 너무 많네. 그냥 10억에 월에 1억씩 임대를 낸다. 월 임대료가 1억이에요. 이게 보증금이고, 이러면 임대료는 뭐예요? 1억이고.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는 뭔가 보면요. 간주 임대료는 10억 보증금을 받아 갖고 있잖아요, 주인이. 그러면 주인이 1년을 열심히 받으면 12억을 임대료로 받겠죠. 이게 12억이 임대료가 되겠죠. 그런데 1년치를 합해서 계산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보증금 10억을 받았다. 이럴 때는요, 여기에 간주 임대료율이 있거든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자율이 있어요. 한 2.5% 정도 될 거예요, 지금요. 3% 되려나? 3% 정도? 3% 정도 된다고 칠까요? 3%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을 간주해. 이 보증금 누가 갖고 있어? 주인이 갖고 있잖아. 당신 10억 갖고 뭐 갖고 있네? 그거 갖고 있으면 한 3% 정도 이익은 생기지? 난 받은 게 없어. 내가 보증금을 받아서
그거 다 뭐 어디서 다른 데 썼든 말든 그거 신경 쓸 게 없고. 그러면 3%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네. 3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뭐가 되는 거군요? 간주를 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임대업을 해서 총 수익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군요? 12억 3천만 원이 돼. 이거 나 돈 받은 거 12억 분이 안 받았는데? 아이, 그거 아니고, 뭐까지도. 그 다음에 또 관리비를 받을 때 아주 넉넉히 받는 분들 있죠? 뭐 관리비가 사무실 하나 얻으려고 갔더니 뭐 3만 5천 원 이렇게 된 데도 있더라고요. 평당 관리비가 3만 5천 원이래요. 그거 하면은 아무리 3만 원, 평당 3만 5천 원이면 내가 100평으로 두면 350만 원인데 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가나요? 큰 건물에 그것도. 그런 것도 돈이 남는 게 있겠죠. 직원들 급여주고. 그것도 뭐가 되는 거야?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예요. 총수익 금액이. 그런데 이 간주임대료는요. 간주임대료는 상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용을 하지만 주택은요. 주택은 제외를 해요. 그럼 만약에 이래요. 어떤 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보증금 10억짜리 전세를 줬다. 10억짜리 전세를 줬어요? 10억짜리 전세를 주면 간주임대료 3천만 원이 있는 걸로 친다면 보증금만 받고 있는데 소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가를 전세 10억에 갖고 있다. 들어가 있다. 그럴 때는 3% 소득이 있는 것도 간주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돼요. 간주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주택을 10억에 전세를 주고 있다. 이럴 때는 낼 필요가 없다. 왜? 주택은 간주임대료를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 주택은 간주임대료 적용을 하지 않아요.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간주임대료에 보시면 예외가 좀 있는데 이 주택을 적용하지 않는데 예외 한번 볼게요. 이것도 내년까지만 2016년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즉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이게 총수익 금액의 3% 정도를 산입한다라는 거죠. 산입한다. 다만 주택 임대와 관련한 간주 임대료는 제외. 주택 임대와 관련한 간주 임대료는 뭐 하겠다? 제외를 하겠다. 그러니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요 간주 임대를 적용하래요. 어떨 때? 주택은 제외하는 주택이 어떻대? 3주택 이상 플러스 또 얼마 3억을 초과하는 자가 임대를 한다면 그때는 간주 임대료를 적용을 해라 그래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얼마를 넘을 때 3억 원을 초과를 할 때는 뭐 해라? 간주 임대를 적용하라. 3% 정도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3% 정도를 적용을 해서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해라요. 그런데 지금 가로 안의 내용은 이거 보면 뭐가 있냐면요. 주거 용도로만 쌓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 원인 주택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죠. 2016년 12월 30일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내년까지는 지금 올해 2015년이니까 내년 여러분이 시험 보는 16년까지 3억 원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면적 85평당 이하의 주택이라면 주택수를 치지 않겠다. 지금 그냥 우리 전용면적 25.7평이죠. 25.7평 이하의 주택을 여러 개 기준시가 3억 이하. 그럼 주택수를 안 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2016년까지만. 그러면 그 후에 되면 주택수로 다 치겠다라는 얘기죠. 3주택 칠 때. 그래서 이럴 때 3인데 이게 3주택 칠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로 치지 않는다. 그것도 기준시가 3억 이하일 때 조건. 근데 이걸 넘는다면 당연히 간주임대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밑에 이렇게 한번 좀 내용 분류해 놨으니까 볼게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먼저 수입시기는 내가 돈을 언제 받은 걸로 임대료를 언제 받은 걸로 보겠냐? 요 내용인데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설업가
부동산 매매업이 있는데 요것도 계략적으로 볼게요. 주택 신축 판매는요. 주택 신축 판매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다세대 신축하는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들이 요새 아주 그냥 수입이 아주 짭짤한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뭐 다세대 주택 또 연립주택 이렇게 져서 파는 분 있죠. 개인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를 내고 신축을 해서 팔아요. 파는데 한 번에 8세대를 져서 판다. 그럼 8세대 져서 팔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8세대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뭐를 내라? 사업소득이 되니까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얘기죠. 그죠? 건설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보통 같은 경우에요. 내가 땅을 사서 바로 건물 줘. 한 6개월이면 건물 다 줘. 그래서 분양해. 그러면 보유기간이 1년도 안 되잖아요. 1년도 안 돼도 사업소득이 그대로 6%에서 38%가 된다는 거예요. 사업소득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 매매업은 어떤가 보면요. 부동산 매매업은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이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실질적으로. 단기 양도를 하잖아요. 단기 양도라면 세율이 50%, 40%가 돼요. 이것은 부동산 매매업은 세금을 낼 때는 뭐가 되지만 사업소득으로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요. 그렇지만 세금 계산할 때는 거의 양도소득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뭐가 있는가 보면요. 무슨 제도가 있는가 보면 우리 양도소득세는 무슨 제도가 있죠? 예정신고납부제도가 있나요? 예정신고납부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제도가 있는가 보면 똑같아요. 양도일이 속한 달인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라는 제도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뭐하고 거의 같아요? 양도소득세하고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거의 같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여기는요. 예정신고납부 제도가 없어요. 그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별하실 때는 이거 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라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건 맞죠. 하지만 세금을 계산을 할 때는 여기는 부동산 매매업은 뭐가 된다? 부동산 매매업은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으로 계산한 것 중에서 높은 쪽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동산 매매업은 계산을 할 때 뭐가 되는가 하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돼요. 여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도 있어요. 갖고 있다 보니까 오래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택을 판다고 그래서 새로 져서 팔면 뭔가 보면요. 주택 신축 판매를 하면 건설업이에요. 근데 상가를 신축해서 판매를 하면요. 뭐가 되는가? 매매업이 돼. 근데 여기서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면 건설업이 되지만 기존 주택을 샀다가 팔았다 하는 거 있죠? 이건 또 매매업이 된다는 거예요. 매매업이 된다. 구별을 하는 게 다른 것은 뭐 이렇게 그냥 좀 별도로 하시고 백사 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하단에 보시면 기타 주택 신축 판매업의 범위를 한번 볼까요?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뭐로 보겠다? 건설업. 단독주택을 신축해서 판매,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건설업으로 보겠다.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내가 공사할 능력은 안 돼. 그래서 건설 회사들이 있죠. 그렇죠? 그 자들한테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너 내 이름으로 짓는 거죠. 내가 건축주가 돼서 이럴 경우도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토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면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요.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걸 주택 신축 판매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는 건설업으로 보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신축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은 뭐 전세가 난리가 나고, 그렇죠? 주택도 그냥 분양이 아주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다세대 주택을 졌는데 경기를 잘못 맞다 보니까 매매가 안 되는 거야. 주택 신축 판매하는 사람 뭐를 하려고 해요? 뭘 하려고 하죠? 다 분양을 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금난은 있잖아요. 공사비 들어갔고. 그러니까 전세를 다 줬어. 전세를 줬어요. 아니면 임대를 줬어. 그러면 거기에서도 당연히 뭐예요? 임대 준 거에 대한 임대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 경기가 풀려버리니까 또 분양이 되네? 다 팔았어. 그랬어도 뭐로 보겠다? 건설업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신축 판매로 보겠다. 한 2년간은 전세를 주다가 팔 수도 있겠죠. 그래도 주택 신축 판매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을 한번 볼까요? 매매업. 어떻게 잠깐 실수로 해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엮여서 세금을 많이 내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보면은 1번에 보면요.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요.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과세 기간 내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6개월 기간 동안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면 부동산 매매업을 뭐 하는 걸로? 영위하는 걸로 보겠다. 그런 거. 또 두 번째, 자기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뭐가 되겠다? 부동산 매매업이 된다는 거죠. 상가를 신축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또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도 당연히 뭐로 보겠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겠다는 거죠. 같은 사업소득이지만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계산 과정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거 정도는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기초 입문서를 전부 다 마쳤어요. 뭐 이렇게 다른 여기 뭐 책 내용은 있는데 수업을 제가 안 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여러분도 같이 건너뛰세요. 제가 여기서 좀 구색을 맞추냐고 넣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요. 제가 수업 한 부분만 좀 체크를 잘 하시고 기본서에서는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